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흘 만인 오늘 일부 언론의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등 언론을 향한 공격적인 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친윤계 원내 인사들은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 유망론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러 관계보다 북러 사이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의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원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20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아버지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해 음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처벌 규정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제주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달리 내륙은 당분간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예고대로 오늘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등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 73% 찬성으로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안대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사들은 하루 동안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휴진 신고를 했던 병원과 오전 진료를 마치고 합류한 의사들까지 여의도 공원 옆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이들은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며 의료농단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정부 책임! 의료농단! 중단하라! 이면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덫을 놓고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요구안은 세 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총궐기 대회를 마치며 의사협회 회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잇따르는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계획에 의사협회까지 동참을 선언한 상황. 결국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를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집단 휴진에는 일부 개원의도 동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병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뛰어가는 이른바 오픈런을 경험한 시민들은 오늘 굳게 닫힌 병원 문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원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소아과. 동네 환자들로 붐벼야 할 시간대지만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오늘 하루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병원 안쪽에는 의대 중원에 반대한다는 포스터도 보입니다. 휴진 소식을 모른 채 아픈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찾은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업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 파업에서 무슨 파업이에요? 그럼 파업이라고 써놔야지. 그럼 반대 들을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일부 개원이들까지 가세하며 서울 시내 동네 병원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기 휴일이 아닌 날에 갑작스럽게 휴진하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손주를 데리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할머니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밤에 열도 나고 아침에도 열 나고 목도 아프고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지금 약을 타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좀 황당했죠.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개원인은 4%대에 불과했지만 실제 휴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인 만큼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상당수 병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주 가던 병원이 문을 닫아 헛걸음했다거나 휴진한 동네 병원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하자는 등 분노에 찬 글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급한데 병원에 못 간다는 거는 그 환자 입장에서 참 보통 심정이 아니지. 이틀째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서도 갑자기 예정된 검사가 취소되며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요. 지금 복부 초음파 예약했는데 교수님이 안 계신 건지 선생님이 안 계신 건지 취소가 됐다고 문자가 와가지고요.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의료 공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사협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이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이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전체의 14.9%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3만 6천여 곳 가운데 5,379곳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개원의의 32.6%가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박 전 감독은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세리 이사장은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위조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재단의 실제 도장과 위조된 도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빚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위조 사건 이후 아버지와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채무 문제와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대전 부동산 두 곳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이번 위조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소유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인데 복잡한 형사사건이 아닌 만큼 결론은 쉽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번거롭게 해 송구하다면서도 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의 부친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이번 방문 목적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입니다.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눈에 띄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의 경우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찬성했던 만큼 협력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고문과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점을 만들어서 중국까지 합쳐서 새로운 어떤 대체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 협조, 상호 관광과 체육교류 활성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가분리, 즉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안전구조는 군사협력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방북 기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는 가장 높은 관계인 동맹의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킨다며 기대를 나타냈지만
우리와의 관계도 고려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난 타개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 오늘 한국과 중국은 앞서 오늘 오후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협의 후엔 업무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과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북한군이 지난 4월 이후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올해 1월 최전방 감시 초소 GP 복원을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찰 애완견 발언이 언론 전체를 향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언론관의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개혁신당은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리위 징계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입니다.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은 안타깝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의 성명을 겨냥해 이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는데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레기 발작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역시 공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기레기를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입법 강행과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이어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호위무사에 의한 이재명 사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은 언론학 용어라며 최고 존엄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면 정론 직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면 왜곡 조작입니까?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소를 위해선 의원 2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저희 이 징계 요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해명과 당 관계자들의 옹호에도 언론 비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편을 가르는 당파적 저널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난해보다 6일 빠르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는 곳은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길게 장마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군데군데 폭우구름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내일 밤 제주도부터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지난해보다 6일 빠르지만 예년과는 비슷합니다. 남부 장마도 예년과 비슷한 23일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보다는 서쪽으로 치우쳐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5880선이 북쪽으로 북상하기보다는 좀 서쪽으로 이렇게 평년보다 많이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도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에 평년보다 좀 느린 상황이고요.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폭우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와 함께 최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장마전선이 내륙과 해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강수가 내리는 그 빈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조금 집중돼서 내리는 패턴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집중되는 강수의 형태가 분명히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때이른 폭염과 함께 시작된 올여름 장마. 예년보다 심한 비가 예고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대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일부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 라면서 이제 직접 해명이 나섰는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워낙 그 국민들 특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네. 민주당의 지지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자협회라든지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데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니까 마지못해 뭐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좀 사과 아닌 사과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뭐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킨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사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특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압도적인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에게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어떤 언론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뭐 천만 반려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굉장히 좀 이성을 잃은 듯한 좀 강한 발언을 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라 하더라도 또 주변에 있는 또 그 친명 의원들이 한술 두술 더 떠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22대 국회가 참 우려스러운 어떤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금요일 날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었고 그날 집에 가서도 저희 집에 있는 개를 보면서 이게 저랑 닮았나 한번 보게 됐습니다만은 자 그럼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SNS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은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방북용 송금이란 검찰의 주장은 베껴서 쓰고 또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는 외면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일 수는 없다. 아주 짧게 지금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네, 직접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장 앞에서 작심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긴 또 발언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애완견이라는 키워드만 확대 해석되고 이 후폭풍이 상당하니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로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빠르게 교정하고 수습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장 앞에서 했던 상당히 많은 말 중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때문에 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 그래서 검찰의 이 보도, 검찰발 내용과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또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만큼 네. 또는 이화영 이제 부지사의 2심 항소심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판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도 같이 네.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금요일 날 했던 발언을 오늘 좀 정제해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날 5분 동안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즉흥적인 발언이었었던 것 같긴 하고 그게 준비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준비된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었고. 근데 오늘 그렇게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기존 주장을 이제 계속 이어갔는데 그때 했던 말들을 또 이어갔는데 안부수 1심 판결은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은 맞다면은 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사실은 또 뭐 좀 일고에 좀 가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매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과 지금 1심 판결의 어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안부수 전 아태협의 회장도 결국은 지금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송금이 결국은 이 그 스마트팜의 대납이다. 어떤 북한 스마트팜의 대납이라고 분명히 이제 판결 예의를 했고 국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어떤 팩트도 아니고 그 일부 내용만 가지고 안부수 판결과 1심 판결이 다르고 또 국정은 어떤 그런 어떤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억울한 것이 있다면은 항소심에서 그걸 밝히면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그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들을 지금 탄핵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 뭐 또 그 지금 재판부까지도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태도는 우리 그 헌법 질서를 지금 현재 굉장히 흔들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근본적으로 지금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재판 이화영 1심 재판이 있기 전에는 이제 검사들 특검하겠다라고 했고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판부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이제 언론에 돌린 거란 말이죠. 네,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오해받지 않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무적인 관리를 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이 상당히 중형이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근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을 상당히 인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 갖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증거물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가지고 이쪽을 좀 편파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중형을 내린 거 아니냐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같은 사건을 왜 한쪽은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고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당시에는 지사였죠. 그걸 대가로 판단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판사의 일관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를 꼭 지적을 하면서 다음 항소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돼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또한 국정원의 문건 또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사법부의 중립적인 문제 또는 검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중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을 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 진영의 이제 패널들이 우리 신현영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사법부 1심 판결이 김성태 회장의 말만 갖고 판단을 하지 않았죠. 김성태 회장의 말은 일부분에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17번 보고했다는 그런 어떤 공문서라든지 또 북한 측하고 접촉했다는 그 수많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김성태 회장도 하나의 어떤 관계인으로서 이제 본 것이지 김성태 회장의 말만 뭐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후에 모든 언론이 과연 그러면 안부수 1심 재판과 이화영 1심 재판이 왜 달랐는지 그 부분에서 그리고 국정원 그 보고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팩트체크하면서 이제 보도를 냈단 말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다시 반복하기는 시간도 이제 많이 없고 해서 일단 그 언론단체 성명도 아까 있었고 말이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도 옹호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은 추미애 의원은 그렇지만은 전직 언론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짧게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언론 스스로 애완견이 아님을 증명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서서 저희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은 이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 발작을 하고 있다. 막말 논란을 엄호하면서 오히려 더 큰 막말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려서 방송상법 등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이제 방송 개혁을 해야 된다,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21대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옹호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보면은 방송인이었거나 그러니까 언론인이었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사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뭔가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런 나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 방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항상 언론과 협조와 공생의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우리 조직이나 제가 속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전달을 더 잘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앞으로 정말 이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방송 3법과 언론 개혁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강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나름의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3법, 방통위법 이 오늘 가왕에 일단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중간 단계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제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게 윤리위 제소가 되려면은 아까 보도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20명이 돼야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 윤리위 제소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몸담은 어떤 집단을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 출신 의원들은 또 판사를 공격하고 또 언론인 출신들이 더 지금 언론을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 뭐 와치독을 하면서 또 뭐 언론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원에 예를 들면 개가 있다는 거하고 개 같은 XX 이렇게 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특히 그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애완견한테 모독이다 그러면서 뭐 기레기 발작이라고 그렇게 내놓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양문석 의원은 지난번 그 선거 때 그 문제가 됐던 네. 그 따님의 그 부정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그 차액을 뭐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탄으로 해서 더 지금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국회가 이렇게 완전히 난장판되고 있다. 특히 네. 지금 제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21대 가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역대 그 한번 이제 그 대통령 제의가 돼 가지고 그것이 국회에서 네. 그것이 부결이 된 사항을 이렇게 빨리 다시 재살려서 예. 입법을 하는 경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하는데 그것도 과방위 법안 소위도 생략을 하고 그냥 전체회의에서 예.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예. 사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말씀을 나오셔서 이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게 과방위 소위도 법안 소위도 이제 거치지 않고 갔고 어쨌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 통과하면은 어쨌든 국회 통과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가면은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는 너무 자명한데라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절차를 지켜서 좀 천천히 하자라고. 근데 이제 그 절차도 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이? 당연히 하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뭐 일방으로 단독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그 명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이 21대 국회 데자뷰이거나 아니면 더 확대 강화된 현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정치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홍석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가방 의원들 22대 국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당연히 상임위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건 바이 건으로 반대 의견만 낸다? 네. 그러면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악순환의 공회전, 국회가 법안을 올려도 결국에는 거부돼서 다시 원점 제로 되는 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제를 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도 그러시고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그러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회 시간일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외 당대표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나온다는 얘기죠? 예, 지금 뭐 목요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뭐 그동안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물밑에서 계속해서 좀 출마에 대한 준비를 좀 해오셨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있던 차별화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당대표는 원외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조국 투쟁이라든지 앞장서 왔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옮기는 등등을 통해서 당에서 어려울 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와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지금 뭐 저희 지금 지지층의 어떤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앞서 있지만 그러나 또 막상 또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의 또 파괴력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그게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아니면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뭐 일요일쯤 뭐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의 이제 견제는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 대표 임기를 다 채울 거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2027년에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선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사실 후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이번 7월 달에 있고 그렇다면 25년까지 하고 26년 가면서 1년 반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1년 반 전이 보니까 내년 9월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대표의 1년 정도 하는 겁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 또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윤상현 이제 후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게 지금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외라는 거 공격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뭔가 대망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그 챌린지보다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지지율이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 혁신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것이냐 이런 담론을 갖고서는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그 8대2라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후보가 정말 여당을 끌 수 있는 적절한 후보겠구나라고 평가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제 순차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뭐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건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의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런닝메이트를 구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화가 후보 등록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일요일 날 그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도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도적인 민주당하고의 어떤 의석 차이로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특히 당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좀 특히 수도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어떤 비전을 확고하게 보이는 어떤 출마 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이제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당대표 경선 출마 예상자들은 고민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 윤상현 의원의 질문. 이게 2년이라는 임기를 지킨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선에 못 나가는 거고 지방선거까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년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위해서는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이 당 그 전체 어떤 흥행이라든지 또 개혁 내지는 또 22대 그 국회에서 어려운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에서는 좋으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의 조금 일단은 본인이 해결될 문제점을 저는 고민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번 총선 참패에 있던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당 대표로 멈출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귀한 자산이고 또 당내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인데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예. 정리를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뭔가 좀 그림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원 당규를 또 고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지금 나오고 저희가 있는데. 민주당처럼 그렇게 고쳐서는 완전히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네.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두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서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네. 다음 당 대표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확고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에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그 옹석준 전 의원께서 나경원 의원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뭐 친윤계는 아닙니다만 친윤계 의원 쪽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철규 의원, 유상범, 조정원 의원들 해가지고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많이 남아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미 어대하니야. 우리 전당대회는 이미 결론 났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흥행은 그냥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야. 많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명성 경쟁을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한동훈 대망론이 당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동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도 한동훈이었고 예. 그다음에 당대표도 한동훈이고 또 예. 대선 후보도 한동훈이고 이제 한동훈으로 쫙 가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렇게 선수가 없는 거야? 인물이 없는 거야? 이런 비판과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친윤계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여당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예,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견제하고 또 결선까지 가게 하고 예.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지금 밑밥에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제2의 제3의 인물을 본인들이 선택할 것이냐의 고심은 깊어질 텐데요. 예. 나경원 후보조차도 친윤 색깔로 같이 협력하는 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사이에서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모든 선거가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인데 네. 특히 당대표 경선은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당대표 경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리라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예상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나경원 대표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1, 2위를 다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의외로 이준석 대표가 됐죠.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 사실 지금 친윤 비윤이 사실은 좀 이제는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원래부터 어떤 비윤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비중이 좀 낮은 데다가 지금은 어떤 친윤에 있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예.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구분보다는 예. 어떤 당 대표 후보가 확실한 어떤 당을 좀 개혁을 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좀 이끌어가는데 좀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어떤 승패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눈앞에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도 있었고 다 지금 이제 추측성으로 저희가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들 11곳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상임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매일매일 그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과 논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21대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했었고 네. 헌재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3년 넘게 걸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시작했고 23년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미 그때는 상위 배분이 끝난 상황이어서 예, 이것을 의미가 달리 없었네요. 판단할 필요가 그래서 없어서 기각이 된 기각이었군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헌재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법리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스스로가 국회가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의 대응이 하루짜리 기사는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 여야의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7개 상임위원장 두고서 지금 여당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렵죠. 지금 7개 주는 것을 뭐 그대로 이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때까지 어떤 국회법과 관례에 의해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협의에서 특히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오랜 어떤 전통과 관례를 일거에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7개를 받아라고 해서 받기에는 지금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고 지금 저도 이런 어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국회 결정에 대해서 법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이고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그런데 지금도 패스트트랙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국회 절차에서 어긋났을 때는 법의 어떤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식의 입장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21대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나 끌었거든요. 만약에 3년을 끌지 않고 지금 당장 판단한다면 달라질 것이고 특히 또 지난번하고는 다른 게 지난번에는 이제 또 원내 대표 이름으로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8명 의원 전원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임위 강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오늘 당장 심판을 한다 하면 당연히 적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1대 때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만 심판한다면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리기 언제까지 기다릴지 근데 모르겠네요. 국회법에 이 상임위 구성에 대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했을 때는 그 상임위 구성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실책이 있는 거라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1일 날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으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결론 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21일. 네, 21일 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하지만 내륙에서는 당분간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는 벌써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한 제주도와 달리 내륙의 불볕더위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잠시 주춤했던 서울 기온은 이번 주 초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3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특보도 서울을 제외한 충청 이남과 경기, 강원 영서 곳곳으로 확대 발령됐는데 이 지역은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6월인데 너무 더워요. 좀만 걸어도 땀이 나고 한여름인 것 같아요. 일찍 찾아온 한여름 더위는 내륙을 중심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만 장마권에 들 뿐 내륙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는 날이 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찍 온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200명을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속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륙의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내륙의 장맛비 상황에 따라 폭염 추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이 갈수록 커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폭염 등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도씨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에서 0.5%포인트 높아지고 이 영향이 6개월가량 지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선행 연구와 국내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온 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판 담금질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 최악의 더위와의 싸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무더위는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100년 전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 올랐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파리의 여름도 42도를 넘으며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43도까지 치솟으면서 프랑스에선 무더위 관련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파리의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어 올해는 더 더울 거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촌 내부 사진을 보면 방이나 거실 그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찜통 더위가 우려되는데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위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라톤 등 일부 야외 경기 일정을 이른 오전 시간에 배치하는 등 폭염 대비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나라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쿨링 재킷과 시트 등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아이스 쿨러를 선수촌 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은 일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질환을 앓았죠. 당시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고 실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더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이 생지옥 파리라는 오명을 얻진 않을까 프랑스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오늘 휴진에 전국 병의원의 14.9%가 참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천여 곳 중 14.9%. 지자체에 신고한 수치보단 많았지만 앞서 의사협회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힌 73.5%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한 데다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 압박까지 경고한 마당에 휴진 강행이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동참합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런 상태를 좀 평가하고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모두 휴진을 선언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교수들은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환자는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이번 의정 갈등 이래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거로 우려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오늘 일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사태가 더 길어질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한창 붐빌 시각인데 진료실 복도가 텅 비었습니다. 500병상 규모의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라 강원 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휴진 계획을 밝힌 곳입니다. 다만 진료 일정을 미리 조정했고 70%로 예상됐던 휴진 교수 비율도 실제로는 30% 정도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등 전국 다른 대학병원도 비슷한 상황. 혹시나 진료가 미뤄질까 가슴 졸이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뉴스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그럼 안 연기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요. 별 그거 없어요. 예. 차이가 없네요. 하지만 당장 생명이 달린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수 휴진율이 30%에 이르는 전남대 등 휴진 참여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도 있는 데다 의정 갈등 여파가 개원의 등 동네 병원까지 번지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까 걱정합니다. 암환자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일반 병원에도 그런 게 더 막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지. 아니 정부에서 좀 서로 이렇게 탑을 해서 또 서로 또 병원도 잡고 양보고 저기 잡고 좀 해갖고 서로 또 국민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탑적으로 하면 좋을 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이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살얼음판 위에 선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렇게 의료계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치권은 뒤늦게 해법을 찾겠다면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반쪽 국회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협회보다 하루 앞서 일부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산하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기조와 발을 맞추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수기를 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 대화 창구가 여럿인 점은 고민이지만 정부와 엇박자 없이 당이 거들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도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했지만 교착 상태인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여 개 단체를 다 만나고
제일 시급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공백에 따른 고충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채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고 상임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해 사례 그리고 결과 조사 분석 그리고 또한 1대1 소통 약속 등을 살펴보려면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당을 향해선 집단 휴진에 유감을 표할 시간에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추라며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또 의료 대란을 수습할 대책은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묻겠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 회의도 같이 못 열고 있는 만큼 입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골프여제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담담하게 진행하던 도중 끝내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누군가의 꿈을 돕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은 이런 자리까지 오기 전에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성장하고 미국 LPGA 무대에서 성공하기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다른 가족들. 박세리 이사장은 2016년 귀국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루어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꿈을 꿀 것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꿈나무 지원과 대회 개최 등을 주로 진행했던 박세리 이사장은 곧 용인에 완공될 가칭 세리파크에서 본격적인 주니어 선수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사고 이후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까지 모두 4개 죄명이 김 씨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의 면허정지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 씨를 정점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지영 목사가 김 여사가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최 목사의 주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맞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 질병과 관련된 주사가 아니다라고 발언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씨 측은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를 했을 뿐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역시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수치를 일부 고치긴 했지만 결과엔 영향이 없다는 건데 문제가 된 수치가 결론 도출에까지 영향을 줬는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K 측이 계산 오류를 지적한 당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례적인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판결 수정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를 살피며 발생한 계산 오류를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최 회장이 변론 종결까지 경영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선대 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26년 동안 최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은 160배로 선대 회장 재임 기간에 125배보다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판결 수정이 재산 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경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 측이 여전히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 계산 실수를 반영해 재산 분할 비율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아예 SK 주식이 그럼 다 빠져야 되는 그 정도냐, 1심처럼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실수가 결론에까지 영향을 준 거로 본다면 SK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주가를 1.5배로 다시 계산해 배임액이 5배 늘고 혐의도 일반 배임에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SK 측은 연일 이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 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지난달 23일 숨진 훈련병 A씨 등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지시하는 등 군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시켜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가 아직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지급한 양육비도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 부인이 엄벌을 탄원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 12시쯤 도착할 것이다. 그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저희 뉴스에서, 저희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앞서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4년 만에 북러 관계를 수직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이 협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건 협력 관계를 크게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어가 나라마다 달라 확정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국가 관계는 제일 낮은 단계의 동반자 관계부터 시작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마지막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순으로 협력 관계가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 직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경우 협력 관계는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동맹 직전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 2000년 맺은 설린 우호 조약을 몇 단계 건너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맹으로 가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관계보다 북러 간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한중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러 관계도 유사한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의 정도이겠죠. 러시아는 더 나아가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겉으로 드러난 협정보다 이 논의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당국은 연일 우려 메시지를 내놓으며 북러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다가 폭발 사고가 나는 등 무리하게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귀순을 차단하거나 전차 방호벽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흙밭에 일렬로 늘어선 북한군이 앉아서 땅을 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간격으로 늘어선 군인들이 땅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는 널찍한 전술도로를 닦는가 하면 북진하는 전차를 막을 4에서 5m 높이의 방벽을 만드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군사를 투입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영향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숲을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불모지를 조성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면서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20-30명에 달하는 인원이 20m 정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과 경고 방송 이후 북상한 것입니다. 합참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이런 활동은 월남이나 귀순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강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정의한 뒤 확실한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 지도, 그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작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유엔사와 공조하며 북한군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서 평양을 향해 출발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 극동 지역 사하공화국 야쿠츠크 방문 일정을 마친 뒤에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 등을 보면은 평양 도착 시각은 18일 밤 12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두 쌍 중 한 쌍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0대 맞벌이 비중이 처음으로 40대와 50대를 넘어서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수는 611만 5천 가구로 48.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가 있는 201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쌍 중 한 쌍꼴이 맞벌이 가구로 한 해 전보다 26만 8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동거 맞벌이 가구는 17만 8천 가구, 비동거 맞벌이도 9만 1천 가구가 늘었는데 주말 부부 등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수입 활동을 하는 부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30대 맞벌이는 5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상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 50대를 처음으로 30대가 추월한 겁니다. 특히 30대 여성들의 취업자 증가가 굉장히 컸었고 이런 30대 여성들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들이 30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51.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 중 취업한 비중은 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취업 가구는 30대가 10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 가구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웃돌았습니다. 1인 임금 근로자 가구 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1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임금 근로자인 1인 가구 10가구 중 한 가구꼴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모두 취소됐는데 파리크리아상과 SPL, BR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밀가루를 구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에 속도를 냅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는 오늘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라인야후는 올해 안에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회사는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지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권 단독으로 11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당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던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이라며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도 단독 구성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고 상임위도 강제로 배정해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일정 강행이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란 판단입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가동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고 일종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동자를 건폭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또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두고도 앞과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며 국회의장에게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이런 걸로 봤을 때 원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서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거듭 거론하며 자신의 당권 도전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며 경쟁구도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당내에선 한동훈 불가론이 확산하는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일 전까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건데 연일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꼬집는 건 역시 이 같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주 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든지 법으로 막 마음대로 밀어붙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발언의 화살이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 의원이 출마하면 선명한 전선이 그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권 도전 고심을 이어가는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생각이 있는지 공개 질의한 겁니다.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1년 반 전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 전 위원장 대표 출마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친윤계 원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는 기류도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대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권영세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는데 권 의원은 YTN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도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거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K-팝과 영화, 웹툰과 게임 등 K 콘텐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K 콘텐츠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차 전지와 전기차 등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K 콘텐츠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를 K-팝 행사 등과 묶어 확대 개편하고 세계 웹툰 축제와 K-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표 근절, 공연장 안전사고 예측 등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딥페이크 인지,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같은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고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 등 총 5조 원대 정책 금융도 공급됩니다. 게임과 웹툰, 영화와 음악 등 주요 K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화시장 산업화를 통해 제2의 기생충을 발굴하겠습니다. 영향 있는 중소기획사 대상 뮤지션 육성 사이클 전반을 지원해 제2의 BTS를 발굴하겠습니다. 오는 2027년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3,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출 200조 원, 수출액 250억 달러 달성과 관련 일자리 74만 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며 캠핑장 찾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오토 캠핑장의 대부분이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신혜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캔슬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 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 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비료 수급 상황이 빠듯해지면서 또다시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섰지만 우리나라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반복된 중국발 요소 대란을 계기로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올해 10%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 수입이 베트남과 카타르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차량용을 포함한 전체 산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13%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삼아 사람을 때리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른바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주 번화가 한복판입니다. 남성 여럿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뒤엉키며 인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행인들이 보는데도 버젓이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상대에게 덤벼듭니다. 이들은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들, 서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영상에 잡힌 싸움으로만 무려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0대에서 20대, 이른바 MG 조폭으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에서 탈퇴한 옛 조직원은 물론 술자리 옆 사람에게도 괜히 시비를 걸어 때렸습니다. 검찰은 MG 조폭이 연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에서만 2달 만에 9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MG 조폭들. 검찰은 구속수사 원칙과 중형 구형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검찰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5년부터 7년 가까이 경기도에 있는 여러 업체로부터 모두 5억 3,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당시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선거운동용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A씨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공사 업체로부턴 불법 정치자금 4,300만 원을 받았고 외제차 리스비와 개인 사무실 월세도 대신 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 레미콘 업체의 직원인 척 자신의 수행기사 이름을 허위로 올려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도 더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당내 경선 전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친한 경찰관의 승진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경찰관은 실제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쌍방울 법인카드 등 다른 뇌물까지 합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제껏 챙긴 돈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8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일하며 받은 급여의 약 1.8배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챙긴 겁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경기도 관내 업체 대표 3명에 더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과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수익금 5억 3,7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까지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란 취지의 답변을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대로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의에 수사는 수사팀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물리적으로 7월 19일까지 수사를 종결하는 게 가능해 보이냐고 취재진에게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진행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지만 국회의장이 협조하지 않아 못했다며 그 사이 새로 드러난 외압 의혹까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히메지시 시장이 일본의 세계적 유산 가운데 하나인 히메지 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4배 이상 올려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한 일환인데 급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 도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00년대에 지어져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히메지성. 성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 한 해 관광객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30%로 45만 명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메지시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지금의 7달러 1,100엔에서 30달러 약 4,700엔으로 4배 이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木造建築物をたくさんの人が登っていくと当然木がすり減り壊れやすくなる木造のメインビルディングメインタワーに対す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收取不同价格是合理，但看这个差距的程度而定，会明显影响到我的前往的意愿。Well, 4 times the price is a bit too much, but maybe 2 times should be alright.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입장료는 22유로, 우리 돈 32,600원인데 EU 국가에 한정해 2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랍 국가 관광객의 입장료는 1,700원이지만 이외 국가 관광객은 15,700원, 거의 9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지시는 이번 입장료 인상이 해외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 속에 현실화되면 이중 가격제는 일본 전역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노상 음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고 또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일본 각 당국이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단과 정부의 수사 의뢰 사건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셀 파일로 된 명단에는 1,000명이 넘는 의사와 접대 금액, 종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1,000명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입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진짜. 네? 영업사원 만나기만 했어도 이름을 다 올려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경찰에 20건 이상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업계 관행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종목보다 큰 기대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인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사상 첫 멀티 메달을 목표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스폰지를 매달고 물살을 가릅니다. 저항을 최대한 높여 몸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이제 올림픽까지 40여일, 수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단체전인 계영 800m까지 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팀 기세도 좋고, 그리고 저랑 선우도 지금 좋은 기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디움에 올라가는 데에는 저희도 기대가 크고요. 44초대 선수가 거의 7, 8명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끗 차이로 지금 1등부터 8등까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에서 몇 초가 1등을 할지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두드려보고 있는 1분 43초대의 벽을 깨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호주에서 도입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치밀하게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대표팀은 메달 색은 장담할 수 없지만 시상대 위에 서는 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딸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동이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포디움은 올라갈 것입니다. 수영 대표팀은 경영 종목 말고도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에 성공한 우하람과 도하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2개 따낸 김수지 등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의 이리영, 허윤석 콤비까지 모두 22명이 올림픽 무대에 나섭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노리는 수영 대표팀은 이곳 진천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6일 결전의 땅 파리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칼과 총을 쓰고 말을 타고 수영하고 달리는 종목이죠. 근대 5종 선수들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근대 5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근대 5종 선수들입니다. 남녀 계주와 혼성 계주, 여자 개인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세계 선수권과는 달리 남자 개인, 여자 개인전만 치릅니다. 나라별로 2명씩만 출전할 수 있는데 성승민과 서창환 선수는 세계 선수권 활약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꼭 분명 아름다운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둘 다 꼭 시상대에 같이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시합에 8월 10일에 맞춰서 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진짜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승민은 헝가리 선수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세계선수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낸 성승민은 올림픽 첫 출전이 설렙니다. 오히려 더 처음이라서 그런 생각을 더 가지고 정말 역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것 같습니다. 성승민은 레이스 도중 넘어지려는 헝가리 선수를 붙잡아 주려는 멋진 스포츠맨십도 보여줬습니다. 같이 달리는 순간에서 그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려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또 승민이랑 같이 함께 좀 힘을 합쳐서 하면은 둘 다 같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던 근대 5종. 여자 선수들까지 세계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의 꿈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이 12년 만에 선 청주 야구장에서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치며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키움과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8회까지 삼진 8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두 기아는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이끈 최영우의 활약을 앞세워 LG를 11대 4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고 두산은 선발 브랜든의 호투와 강승호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NC의 6대 2로 승리하고 2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에레디아가 3안타 2타점을 올린 SSG는 삼성의 8대 3으로 승리했고 오재일이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KT는 롯데를 6대 4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폭염특보도 또 한 차례 확대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부에 이어서 중부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곳곳에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한 가운데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마가 왜 시작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 기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6월에는 북동쪽에서 찬 성질을 가진 오호츠크의 기단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단들이 충돌하면서 장마전선, 정체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하면 중부지방까지 장마전선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강한 경우 남부나 제주도 혹은 남해상으로 전선이 물러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장마가 끝나면 정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잖아요.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이 따뜻한 것도 있지만 또 다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제주도는 시작부터 비의 양이 많은데요. 이번 장마철에는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